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제 아파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오후 드라마를 보다가 놀라 허리를 폈죠. 방문객이라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가사도우미 말고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현관문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열흘 만에 찾아온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나가 서 있었답니다. 웬일이지? 의아했어요. 평소라면 명절이나 제 생일에만 얼굴을 비추던 그들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외였죠. 문을 열자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급 과일 바구니를, 며느리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준호가 들어서며 제 얼굴을 살폈어요. 평소와 다른 다정함에 당혹스러웠죠. 며느리 미나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날씨가 좋아서 잠깐 들르게 됐어요. 이 꽃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상하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혼 5년 동안 제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며느리가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온 것부터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으렴. 갑자기 웬일이니? 차라도 마실래? 거실에 자리를 잡은 아들 부부는 어쩐지 들뜬 모습이었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계획된 행동 같았죠.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준호가 미나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본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미나와 함께요. 찻잔을 들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했거든요. 50년간 모은 재산으로 강남의 빌딩 2채를 소유한 제게 갑자기 효도 관광이라니. 평소 용돈만 달라고 하던 아들 부부가 이럴 리 없었죠. 갑자기 웬 여행이니? 난 괜찮아. 이 나이에 무슨... 거절했지만 아들은 계속 설득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평소와 달리 저를 배려하는 말투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죠. 마치 무언가 획책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모처럼 며느리와 시간도 보내시고 건강 회복도 하시라고요. 제가 모든 비용 다 냈으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어머니 몸 상태도 좋지 않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했지? 의아했지만 말을 아꼈어요. 최근에 허리가 좀 아프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그 정도로 여행을 권유할 일은 아니었죠. 옆에서 듣고 있던 미나도 무척 적극적이었어요. 평소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던 며느리가 오늘따라 계속 웃으며 말을 건네는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어머님,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게 해드릴게요. 꼭 같이 가요. 일본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도쿄 근교 온천은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대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비행기 표예요. 다음 주 수요일 출발이에요. 호텔도 예약해놨고 모든 코스도 미나가 다 알아봤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혹시 진짜 효도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일은 평생 해외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으니 솔직히 여행 자체는 나쁘지 않게 느껴졌답니다. 근데 둘이 같이 가면 좋잖아. 왜 하필 며느리랑 나랑?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일이 바빠서요. 게다가 어머니랑 미나가 좀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많은 얘기도 나누고요. 무언가 수상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동의했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가는 여행이 불편할 것 같았지만 70세에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솔직히 기대도 되었으니까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창가에 서서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에 타자마자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아들이 건넨 여행 서류를 살펴봤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도쿄 시내 5성급 호텔, 온천 료칸, 관광 일정까지 돈을 아끼지 않고 준비한 것 같았어요. 순간 제 의심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죠. 혹시 정말 효도하려는 건가?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지만 머리로는 괜한 의심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여행용 옷도 사고 필요한 물품들도 챙겼답니다. 여권도 10년 만에 꺼내보니 먼지가 수북했죠. 남편과 함께 하와이 가려고 준비했다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여행 생각은 아예 접었었는데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습관대로 비상금으로 현금 1,000만 원과 금반지 몇 개를 작은 파우치에 넣어 가방 깊숙이 숨겼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비상 준비를 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로 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돈 가져갈 필요 있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챙겼어요. 오랜 삶의 지혜로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출발 이틀 전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미나가 내일 도와드리러 갈게요. 괜찮아. 내가 다 했어. 너희는 바쁠 텐데.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통장이랑 도장 가져가실 거예요? 일본에서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갑자기 통장과 도장을 묻지? 일본에 가는데 통장 도장을 왜? 평소 아들은 제 재정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카드는 가져갈 거야. 아, 네. 그럼 내일 저녁에 들를게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직감이 계속 경고하는 것 같았죠. 출발 전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어머니 일본에서 쓰실 돈 필요하실 거예요. 혹시 모르니 통장도 맡겨주세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확 들었어요. 평생 남에게, 심지어 자식에게도 맡긴 적 없는 제 통장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저에게 아들은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요.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돈은 충분히 가져갈 거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웃음으로 바뀌었죠.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서 본 감정이 분노였을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짐 다 챙기셨나요? 내일 아침 일찍 미나가 모시러 올 거예요. 아들이 떠난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가방에 숨겨둔 비상금 파우치를 확인하고 여권과 카드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나이 들어 의심이 많아졌나 하며 스스로를 달랬답니다.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15년 전에 떠난 그가 문득 그리워졌죠. 여보, 이번 여행 괜찮을까요? 왠지 불안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미나는 평소와 달리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짐을 챙겨줬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했죠. 어머님,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권이랑 중요한 서류는 제 가방에 넣어드릴까요? 안전하게 제가 보관할게요. 아니, 그건 내가 들고 있을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더 커졌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미나는 일본 여행 계획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순간적으로 봤을 때 준비됐어라는 문구가 보인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더욱 불안해졌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계속 둘러봤죠.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아들이 숨어서 보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미나 옆에 자리를 잡았죠. 미나는 제게 자주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비행기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제가 담요 가져다 드릴게요. 비행기 안은 건조하니까 물 많이 드세요.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친절에 당혹스러웠지만 감사히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쩐지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진심 어린 배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 같았죠. 이륙 후 약 30분 뒤 기내식이 나왔어요. 미나는 제 식판까지 정리해주며 극진했죠. 어머님, 편안하게 주무세요. 일본 도착하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혹시 내가 며느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비행기의 흔들림과 따뜻한 차를 마신 효과인지 서서히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옆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에 반쯤 깼어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이니 미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はい、計画通りに進んでいます。ご心配なく、義母は今、寝ています。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계속 잠든 척했어요. 무슨 말을 말하는 걸까? 혹시 내 불안감이 옳은 걸까? 확신할 수 없어 입을 다물었죠. はい、到着したら渋谷の方に向かいます。そこで計画通りに。はい、わかりました。また後でご連絡します。 뭔가 이상했죠. 잠시 후 깨어난 척하며 기지개를 켰어요. 미나는 황급히 통화를 끊고 다시 친절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곧 식사가 나올 거예요. 식사 시간, 미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기회를 노렸어요. 옆자리에 놓인 미나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죠.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자리를 뜨느라 잠금을 해제한 채로 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아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최근 대화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통장 확인했어. 금액 생각보다 많더라. 계획대로만 하자. 걱정 마. 어머니는 일본어도 못하시잖아. 거기서 길 잃게 하고 오면 돼. 변호사 말로는 실종 신고 후 7년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 가능하대. 그때 재산 상속받으면 돼.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 한다니. 숨이 막혔죠. 그동안 쌓인 서운함, 외로움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손이 떨려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문자를 더 보니 그들의 계획이 점점 드러났어요. 시부야에서 잃어버려야 해. 거긴 사람 많아서 CCTV로 추적하기 어렵대. 어머니 성격상 길 잃어도 도움 청하기 힘들 거야. 자존심 세우시니까. 일본 경찰도 관광객 실종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대. 특히 노인은 치매로 생각하고.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어린 시절 업고 다니며 키웠던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버리려 한다니. 눈물이 나왔지만 재빨리 닦았어요.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태어난 척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돌아온 미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어머님, 곧 도착해요. 짐 정리하세요.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배신감과 충격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답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좁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며 가슴을 진정시켰죠. 진정해, 영수가.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살아남아야 해. 생각해보니 아들이 최근 몇 달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 재산을 노리게 된 걸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려다 결국 제 목숨까지 위협받게 된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70년 인생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승무원에게 물병을 하나 더 받았어요. 미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미나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략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계획을 간파했다는 것을 절대 드러내선 안 됐죠. 오히려 그들의 계획에 순순히 따르는 척하면서 탈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든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해.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아야 해. 평소엔 도움받는 것을 자존심 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생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가방 안에 숨겨둔 비상금이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풍경이 평소 같았다면 감탄을 자아냈겠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위험의 땅으로만 느껴졌죠.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는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기내 방송으로 곧 착륙한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살폈죠. 평소라면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했겠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엔 증거가 없었죠. 누가 믿어줄까요? 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일어났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쪽지를 건네줬어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쪽지를 받으라는 제스처를 했죠. 의심스러웠지만 받아들었어요. 미나가 볼까 걱정되어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 며느리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쿄 시부야에서 의도적으로 잃어버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신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제 연락처입니다. 교민회 김민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메시지가 사실이었던 거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고 나를 이국 땅에 버리려는 계획이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고였지만 지금 울 시간은 없었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몇 번 반복한 후 얼굴에 물을 살짝 튕겼어요. 그리고 비상금이 든 파우치가 여전히 안전한지 확인했죠.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하게 만든 내 잘못이 뭔지도 알아봐야지. 마음을 다잡았어요. 쪽지에 적힌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한국인 교민회 회장이라. 왜 낯선 사람이 나를 돕고 싶어 할까? 의심도 들었지만 지금은 어떤 도움이든 필요했죠. 쪽지는 작게 접어 속옷 안쪽 주머니에 꼼꼼히 넣었어요. 미나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요. 화장실 밖으로 나오기 전에 거울을 다시 한번 봤어요. 강해져라. 김영수, 이 나이에 이런 시련이라니.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쪽지를 준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제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미나는 여전히 친절한 척하며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비행기가 조금 흔들려서 그래. 억지로 미소 지었죠. 미나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그 손길이 뱀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않은 척해야 했죠. 어머님, 이제 거의 도착했어요. 짐 정리하세요. 일본에 도착하면 택시 타고 바로 호텔로 갈 거예요. 짐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공항 안에서 탈출해야 해요. 입국 심사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언어 장벽이 있을 텐데.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제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으니까요. 70년 인생에서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제 짐을 챙기며 계속 미소 지었죠. 어머님, 제가 캐리어 들게요. 어머님은 가방만 들고 따라오세요. 저도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너가 내 짐까지 챙겨서 어딘가에 버릴 생각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비상금은 제 작은 가방에 있으니 걱정 없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안 쪽지를 준 남자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먼저 내렸나 봐요. 일본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며 입국 심사장을 향해 걸었어요. 미나가 짐을 끌며 말했어요. 어머님, 외국인은 저쪽 줄로 가야 해요. 여권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 내가 갖고 있을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권까지 뺏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 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도움을 청할 만한 한국인이 보이지 않았죠. 아까 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제 일본어 실력으로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내 차례가 되면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신호를 보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입국 심사 순서가 되었어요. 일본인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일본어로 물었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失礼します。パスポートを拝見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미나가 옆에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죠. 이 순간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사관의 눈을 마주치며 간절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어요. Help me. 아는 영어가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심사관은 그저 웃으며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봐요. 미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가요. 짐 찾는 곳이에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다음 기회를 찾아야 했어요. 짐을 찾는 동안 주변을 계속 둘러봤어요.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 제 눈에 한국어 안내라고 쓰인 공항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희망이 생겼죠. 미나야,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미나가 주저했어요. 같이 가요, 어머님. 아니, 짐 지키고 있어. 여기서 보이는 데 있으니까 괜찮아. 단호하게 말했죠.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짐 옆에 서 있기로 했어요. 제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화장실 방향으로 걷다가 미나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방향을 틀어 안내 데스크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게 제 유일한 기회였죠. 뒤돌아보니 미나가 목을 길게 빼고 저를 찾고 있었어요. 아직 제가 안내 데스크로 간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안내 데스크에 도착해 숨을 고르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일본인 직원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다급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상황임을 눈치챈 듯 했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고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뒤를 돌아봤어요. 미나가 짐을 놔두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곧 이쪽으로 올 것 같았죠. 불안함에 손에 땀이 흘렀어요. Do you speak English? 직원이 더듬더듬 물었어요. 노, 코리안. 간신히 대답했어요. 직원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추고는 누군가를 가리켰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국인처럼 생긴 남성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비행기에서 쪽지를 건넨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김영숙 여사님, 교민의 김민수입니다. 제 쪽지 받으셨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며느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요. 그가 저를 데리고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미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김민수 씨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저를 안내했어요. 문을 지나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복도를 빠르게 걸어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안전합니다.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사무실 안에는 다른 한국인 직원 2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물과 차를 건네주며 진정시켜 주었죠. 김 여사님, 제가 비행기에서 우연히 며느리분의 통화를 들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김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일본 교민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 노인분들이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서 공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며느리분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무심코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야 긴장이 풀렸나 봐요. 몇 시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괜찮으세요? 여기 티슈요. 여직원이 다가와 티슈를 건네주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길을 잃게 해서 제 재산을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김민수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해합니다. 지금은 안전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잠시 후 그가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경찰? 순간 망설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그들이 제게 한 일이 끔찍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바로 돌아가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아드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민수 씨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 말에 다시 공포가 밀려왔어요. 맞아요.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저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김민수 씨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일단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으세요. 아내도 한국 사람이라 편하실 거예요. 내일 영사관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한국의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재산 보호 조치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의 집에 간다는 것도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괜찮습니다. 교민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잠시 후 공항 직원이 들어와 뭔가를 일본어로 말했어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공항 경찰에 신고했대요. 실종으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군요. 어떡하죠? 불안하게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공항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들도 도와줄 거예요. 며느리분에게는 할머니를 못 찾았다고 할 거예요. 공항 직원이 나가고 김민수 씨는 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통화했어요. 아마 그의 아내인 것 같았죠. 통화를 마친 후 그가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다른 출구로 나갈 거예요. 제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너무 긴장한 탓인지 힘이 빠진 것 같았죠. 김민수 씨가 제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제 팔을 잡으세요. 그의 도움으로 일어섰어요. 이제 정말 이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 생각에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진짜 가방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중요한 물건이 없으니 괜찮지만 문득 걱정이 되었어요. 나중에 경찰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김민수 씨의 안내로 직원 전용 출구를 통해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그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일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른 때였다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을 풍경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김민수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들이 해외에서 이런 일 당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특히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하시면 더 마음이 아프죠. 다른 노인들도 이런 일을 당하나요? 놀라서 물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가 늘고 있어요.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표적이 되곤 하죠. 그래서 교민회에서 공항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저만 겪는 게 아니란 사실이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더 슬펐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도쿄 근교의 제 집이에요. 조용한 주택가라 안전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차는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정돈된 집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지나 2층짜리 단독 주택 앞에 멈췄죠. 도착했어요.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열자 한국인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민수 씨의 아내 윤미라 씨였죠. 많이 놀라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차 준비해놨어요. 그녀의 따뜻한 환대에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동포의 도움을 받다니. 고마움과 동시에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몸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김민수 씨 부부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김 여사님, 진정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요. 윤미라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부터 미나의 이상한 행동, 핸드폰에서 본 충격적인 메시지들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충격과 배신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거죠. 이야기를 마치자 윤미라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민수 씨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영사관에 가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의 변호사에게도 연락해서 재산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 일을 오래 봐온 변호사가 있어요.
박 변호사, 그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김민수 씨가 국제전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박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박 변호사님, 김영숙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김영숙 여사님?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분명 이 시간, 그것도 해외에서 걸려온 제 전화에 당황했을 거예요.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있어요. 큰일 났어요. 변호사님, 한숨 섞인 말투로 대답했죠. 전화선 너머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박 변호사가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였겠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준호가 저를 일본에 버리려 했다는 사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핸드폰에서 본 충격적인 메시지들까지요. 말을 하면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찌 내 자식이, 내 피부치가 이럴 수가 있을까? 설명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 변호사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죠. 여사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죠. 사실 어제 준호 씨가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것처럼 한기가 느껴졌죠. 김민수 씨 부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준호가요? 무슨 일로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어요. 여사님 명의로 된 강남 빌딩 한 채를 매각하려고 했어요. 여사님 서명이 된 위임장을 가져왔더군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빌딩 한 채라니. 그것도 강남에 있는 빌딩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평생 지키며 관리해온 소중한 재산이었는데 더구나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라니 그건 명백한 위조였어요. 그런 위임장에 제가 서명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래서 제가 의심했던 거예요. 서명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사님께 직접 확인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래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히 박 변호사가 의심을 품었군요. 하지만 아들이 제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머리를 차갑게 유지하고 행동해야 했죠. 변호사님, 제 모든 재산과 통장을 즉시 동결시켜 주세요. 아들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도 취소해 주세요. 김민수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읽을 수 있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제스처가 이 순간 큰 힘이 되었답니다.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일본에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지금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실 건가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도 그의 생각에 동의했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들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더 있다가 돌아갈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새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어요. 새 유언장이요? 박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마도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을 거예요. 그동안 저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특히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요.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모은 재산인데 이제 그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니. 하지만 그가 저를 버리려 했잖아요.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예요. 그런 자식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겠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놓인 것 같았어요. 이제 적어도 제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죠. 박 변호사님이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어요. 제 재산을 동결시키고 아들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취소한다고 하네요. 김민수 부부에게 설명했어요. 그들의 부엌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이 낯선 사람들의 집에서 이런 위로를 받다니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좀 안심하실 수 있겠네요. 윤미라 씨가 차를 더 따라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죠. 평생 모르고 살던 타인에게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일 영사관에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새 여권도 발급받아야 할 것 같아요. 김민수 씨가 덧붙였어요. 그는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안정감이 있어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새 여권이요? 의아해서 물었어요. 기존 여권이 있는데 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네. 아드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다른 신원으로 귀국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맞아요. 아들은 제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모를 테니 제가 어떻게든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 예상하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날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니.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알겠어요. 내일 영사관에 가요. 오늘 밤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을 도와주시다니. 윤미라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이제 쉬세요. 방을 준비해 드렸어요.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이제야 모든 긴장이 풀리고 극도의 피로감이 밀려왔답니다. 작은 게스트룸으로 안내받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죠. 침대에는 갓 세탁한 듯한 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이국적인 일본 도쿄에 낯선 이의 집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죠. 침대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어요. 아침에 미나와 함께 비행기를 탄 것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하루 만에 벌어진 걸까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들을 무조건 신뢰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배신감과 의심,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이 깨어난 한 여성으로 변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일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해외여행을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첫 해외여행을 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여보, 지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항상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그와 의논하곤 했었거든요.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민수 씨 집 게스트룸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계략,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비현실성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잠들려고 해도 이미지들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업어주던 아들의 모습,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얼굴, 그리고 핸드폰에서 봤던 차가운 메시지들. 이 모든 이미지가 서로 충돌하며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키웠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무언가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돈만 줄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줬어야 했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간섭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이 나를 버리려고 하지?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김민수 씨 부부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너무 물질적인 것만 챙겨주고 정작 중요한 가치는 가르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자책해도 아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죠. 어떤 이유에서든 자식이 부모를 버리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낯선 땅에서 길을 잃게 해 죽은 것처럼 꾸미려 했다니.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일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별은 떠 있겠죠. 문득 이 모든 일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 사건을 통해 제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생을 다르게 살라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굳게 다짐했어요.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지난 70년과는 다르게요.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마음은 맑아진 것 같았죠.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씩 방향이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천장과 벽지,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국적인 소음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죠. 네, 저는 일본에 있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 했고, 낯선 타국에서 교민회 회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죠. 몸을 일으키자 뻐근한 목과 어깨가 아파왔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지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답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아침은 서울과 다르면서도 비슷했죠.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겠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방문을 열고 나오자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윤미라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식 아침 식사였어요. 된장국에 밥,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낯선 타국에서 이런 친숙한 아침상을 보니 왠지 코끝이 찡해졌어요. 많이 쉬셨어요? 윤미라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죠. 네, 덕분에요. 이렇게 아침까지 준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드세요.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영사관에도 가야 하고.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마음을 녹였어요.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치자 김민수 씨가 돌아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어디 다녀오셨나 했더니 영사관에 미리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뒀다고 했죠. 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영사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권, 발급 절차도 알아봤는데 교민의 증명서가 있으면 빨리 처리될 수 있대요. 김민수 씨와 함께 영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쿄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찼을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생존과 탈출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영사관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민수 씨가 통역을 도와줬지만 영사관 직원은 한국말을 꽤 유창하게 하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여권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는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졌어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죠? 영사가 말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최근에 몇 건의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영사가 보고서 같은 것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이 끔찍한 일이 저만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래요. 특히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곤 해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와서 버림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아팠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삭막해졌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니.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가 하는 생각에 참담했어요. 영사는 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시작했어요. 김민수 씨는 교민의 이름으로 증명서를 써주어 절차가 빨라졌죠. 교민 회장의 도움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웠죠. 영사관에서는 한국 경찰에도 이 상황을 통보했다고 했어요. 아들이 제 서명을 위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또다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여사님, 귀국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아드님과 며느님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영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조언했어요. 경찰에 신고. 제 아들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러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재산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영사관을 나오면서 문득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구경하는 느낌이랄까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바람에 스치는 차가운 공기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일깨워줬어요. 김민수 씨의 도움으로 일본 경찰서도 방문했어요. 경찰서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여기저기 붙어있는 일본어 포스터와 안내문을 보니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비록 언어 장벽은 있었지만 김민수 씨가 통역해줘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죠. 경찰은 미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그녀가 제 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메모했어요. 경찰과 이야기를 마친 후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는 것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하늘도 제 심정을 이해하고 같이 울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짐은 나중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전이 더 중요해요. 김민수 씨가 우산을 펴며 말했어요. 우산 아래 서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미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직 일본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생각해보니 미나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준호에게 설명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봤어요. 저를 찾지 못했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접었어요. 그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제 생명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사랑해온 아들이,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인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김민수 씨 부부의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더 묵기로 했어요. 윤미라 씨는 제게 일본 음식을 대접해주며 위로해 주었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죠. 하루 종일 식욕이 없었는데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은 마치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충격과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미래뿐이었죠. 윤미라 씨, 일본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작은 대화로 무거운 분위기를 깨려 했어요. 한국 음식도 좋지만 일본 음식도 각자의 맛이 있죠. 이건 오뎅이에요. 우리 어묵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일상적인 대화가 주는 위로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여사님, 준호 씨가 경찰에 어머님을 실종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를 위한 임시 후견인 신청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아찔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말이죠?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예요. 실종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제도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은행과 부동산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여사님의 재산에 대한 모든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도 박 변호사의 신속한 대처가 큰 힘이 되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여사님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아드님의 서명 위조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하늘은 구름이 많아 별이 보이지 않았죠. 마치 제 미래처럼 불투명하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바로 제 자신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불빛이었어요. 이틀 후 새 여권이 발급되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어 다행이었죠. 김민수 씨의 도움으로 다른 항공사를 통해 한국행 티켓도 구매했어요. 다행히 준호와 미나가 예약했던 것과는 다른 항공사였죠. 아무래도 그들은 제가 원래 예약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거라 예상하고 있을 테니까요. 약국에 들러 간단한 약품도 구입했어요. 미리 미나가 챙겨뒀던 약들은 모두 짐과 함께 두고 왔으니까요. 피로회복제와 두통약, 소화제 등 기본적인 약들이었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이것저것 샀어요. 이런 사소한 걱정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출발 전날,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그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했죠. 제 재산은 완전히 동결되었고 아들에게 위임했던 모든 권한도 취소되었대요. 새 유언장 초안도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여사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준호 씨가 어제 사무실에 또 왔었어요. 이번엔 경찰과 함께요.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경찰이요? 네. 여사님을 실종 신고했더군요.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여사님 행방을 물었어요. 당연히 저는 모른다고 했죠. 아들이 경찰까지 동원했다니.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정말로 제가 사라진 것에 당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그런 생각은 떨쳐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계략에서 한 발 앞서 있었죠. 내일 귀국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때 모든 것을 처리해요. 네. 조심해서 오세요. 공항에서 제가 마중 나갈게요. 다른 출구로 안내해 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김민수 씨 부부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들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었죠. 낯선 나라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이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어두움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별과 같았죠. 윤미라 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줬어요. 일본 전통 방식으로 포장된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자그마한 부적이 들어있었죠. 이건 우리 동네 신사에서 가져온 건강 부적이에요. 여사님이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 작은 선물에 또 다시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도 마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올 눈물이 남아 있었나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미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죠. 마치 어머니의 손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귀국하시면 새 삶을 시작하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었죠.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니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겠죠.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들과는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재산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결심과 의지가 샘솟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김민수 씨는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부디 안전하게 귀국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출국장을 지나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미나나 그들의 동조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긴장이 점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아 일본 땅을 내려다봤어요. 5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인간애도 느꼈죠. 김민수 씨 부부 같은 분들이 있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어요. 문득 이 모든 일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버리려 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죠.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숨기려 하지 않았죠. 옆자리에 사람이 없어 다행이었어요. 마음껏 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나왔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어요. 슬픔보다는 결의에 찬 눈물이었죠. 이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7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승무원이 음료수를 건네주었을 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구름 위로 펼쳐진 넓은 하늘이 마치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닌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도쿄에서 김민수 씨 부부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했지만 막상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는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걱정은 혹시 아들 준호나 며느리 미나가 공항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특유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사람들의 북적임 속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아들이 파놓은 덫에 다시 걸려들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미 박 변호사와 연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주선한 차량을 통해 다른 출구로 빠져나가기로 한 것이지요. 공항의 메인 출구와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가 수암을 찾는 곳 근처를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제 나라임에도 그 순간에는 차라리 일본에서 교민의 분들 도움을 받던 때가 더 안심됐던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재산, 그리고 제 인생을 직접 지켜야 했으니까요. 도착 게이트를 완전히 벗어나자 안내 표지판 옆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한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이시죠? 변호사님께서 보내신 차량입니다. 천천히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안내한 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자 조용한 통로 끝에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에야 간신히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공항 청사는 저와 무관한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사님은 안전벨트를 조심스럽게 확인해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사님, 지금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저는 창문 너머의 스산한 가을빛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귀국했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될까? 그 생각에 마음 한켠이 서늘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처럼 외로운 싸움만은 아닐 거라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더 익숙한 언어를 쓰고 또 변호사와 여러 지인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 후 저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깔끔한 사무실이었지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안내해 주었고 곧바로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먼저 제 안위를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본에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미소조차 짓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소파에서 한동안 깊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말씀 나눈 대로 여사님의 재산 보호 조치는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남은 것은 세부 서류 절차와 아드님 측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상의했던 사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제 명의 재산에 대한 접근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준호가 이미 위임장 위조 시도를 한 전적이 있으니 언젠가 또다시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사님이 소유한 강남 빌딩 두 채와 다른 부동산들 그리고 금융 자산 전부에 대해 임시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어떤 의도로 접근해도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의사 표시하신 대로 새 유언장 작성도 오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정말 제 이름이 들어간 재산 목록이 길고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생전에 일구던 자산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직접 관리하며 불려온 자산들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그 숫자와 목록들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만 느껴질까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결국 이런 식으로 골칫덩이가 되는구나 하는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배신한 자식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결심은 굳건했지만 혹시 제가 지나치게 냉정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해외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실종 상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냉정하다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제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며 서류를 다 살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제 명의의 모든 빌딩과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 금융 자산 전부를 기부를 전제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 자금과 필요 경비는 신탁 형태로 저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아들에게는 상속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한다. 셋째, 만약 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아들이 재산을 가로채거나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할 경우를 대비해 제가 이미 해외에서 겪은 일과 여러 증거 자료를 서류로 남겨둔다. 저는 볼펜을 쥐고 서명을 하기 직전에 박 변호사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저도 모성애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 여사님, 아드님이 하신 행동들을 상기해 보세요. 만에 하나 타협점을 찾고 싶으시다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사님께서 확실히 다짐하지 않으시면 언제 또 어떤 일을 당하실지 모릅니다. 이 결정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한켠을 후비는 듯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설마 저를 해치겠냐고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악랄했습니다. 결국 제 목숨까지 위협받을 뻔한 것이지요.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준호가 얼마나 예쁘고 이 아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펜 끝을 굳게 세워 서류에 제 이름을 또렷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적 조치가 일단락되고 새 유언장에 서명을 마치고 나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제가 한동안 집을 비웠다는 사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에 대비해 보디가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사님께서 집에 돌아가길 원치 않으시면 숙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정면 승부를 봐야겠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조치를 모두 마친 뒤 호텔에 하룻밤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가기에는 제 몸 상태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누워있자니 일본 공항에서 느꼈던 공포와 배신감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빌딩 불빛이 도쿄에서 보았던 도시의 풍경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서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었는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니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먹은 이상 끝까지 가야겠다고 다시 되뇌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서
아들 준호를 당당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과거의 미련을 통째로 떨쳐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저 대신 증거 자료를 여기저기 제출하고 저는 호텔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기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우유부단하게 어쩌면 아들이 사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저의 뜻을 선포하고 제가 할 일을 하며 저 스스로를 보호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향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간 집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나가 있을까? 아니면 텅 빈 집일까? 문을 열기 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으므로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묘한 정적이었습니다. 신발장이 있는 좁은 현관을 지나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말을 쏟아내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가 무슨 변명을 꺼낼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 너가 정말 날 걱정했겠니? 아니면 날 찾지 못해서 분하겠지? 제 목소리는 예상외로 담담했지만 그 안에 응어리진 분노가 얹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거짓된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미나가 일본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아세요? 우린 혹시 어머니가 다치시진 않았나? 그만하렴. 이미 다 알아버렸어. 너희가 계획을 세워 날 일본에서 잃어버린 척 만들려 했고 그 사이에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거. 제가 그 말을 꺼내자 준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놓인 서류들을 감추듯 슬쩍 치우려 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일본에서 확보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캡처, 변호사가 정리해둔 법적 자료 등이었습니다. 이 서류들 너도 한번 볼래? 너가 미나랑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랑 내가 일본 공항에서 누군가한테 도움받아 빠져나온 정황, 그리고 너가 위조하려 한 서명 자료까지 다 들어있어. 어머니 잠깐만요. 오해가 있어요. 이건. 내가 정말 궁금한 건 너가 무슨 빚이 있길래 이 지경까지 날 몰아갔냐는 거야. 너가 일으킨 사업 실패 때문에 빚이 늘어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해외에서 버리는 게 말이 돼? 제 말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마침 안방에서 며느리 미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제가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기이하게 조용했습니다. 미나는 거실로 다가와 준호 곁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욕심이 났어요. 빚이 커지다 보니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도 저는 옛날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꾸민 계략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제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빚에 몰렸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너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나한테 모든 걸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때 일본 공항에서 너가 통화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하던 걸 들었어. 그리고 내가 아들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확인했지. 난 그냥 혼란에 빠져 길을 잃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뻔했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나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덩달아 무릎을 꿇고 제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도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빚에 허덕이다 보니. 빌딩 팔아서 도와달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면 내가 안 들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는 날 우롱하고 기만했어. 내 목숨보다 돈이 소중했던 거지? 그들은 제발 한 번만을 외치며 흐느꼈지만 저는 이미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김민수 씨네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또 김민수 씨를 통해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이미 눈물을 다 쏟아냈으니까요. 지금 제 눈에는 분노와 허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 여기 변호사를 부를 거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만나자. 거실 테이블에 앉아 모든 법적 이야기를 끝내자. 그리고 그 이후엔 둘도 볼 일 없게 만들 거다. 아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어머니, 저희 그냥 조용히 해결하면 안 돼요? 저희도 잘못했으니 반성할 테니까. 안 돼. 이미 기회는 끝났어.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는 그들을 지나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기댔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모든 걸 끝내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날 밤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 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안도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괴이적은 공포와 배신감이 교차했고 문득 아들이 어릴 적 엄마 하고 달려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판 내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와 약속한 시각에 맞춰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나도 나왔습니다. 제 옆에는 박 변호사가 자리했고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김 여사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만 이미 전날 밤에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놀랄 것도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는 제가 일본에서 겪은 일과 아들 부부가 시도한 재산 사기, 그리고 서명 위조 등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그건 오해라고 항변하다가 제가 증거물을 꺼내 보이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님은 법적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과 접촉 중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허나 여사님께서는 일단 민사적으로도 재산 보호를 완벽히 해두셨고 새 유언장 작성까지 마쳤으니 두 분이 기대하실 유산은 전무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시선이 번뜩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로 저희에게 아무것도 안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잖아요. 저도 아버지의 친자식이고.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긴 하지. 그런데 그동안 내가 50년 가까이 관리를 해왔고 너희가 그런 짓을 꾸민 이상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준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 빚 어떡하라고요? 저희한테 죽으란 소리네요. 죽으라 한 적 없어. 적어도 난 너가 날 죽일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도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 고마운 줄 알아라.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나는 그 옆에서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로 내 집에서 나가줘. 여긴 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온, 그리고 내가 재산을 물려받아 가꾸어온 공간이야. 너희에게 다시 발 들일 권리는 없어. 혹시나 내게 찾아와 행패라도 부리면 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경찰을 부를 거다. 그 말에 준호와 미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신들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태가 커져버린 걸 느낀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자 그들은 주섬주섬 자기 짐을 챙겼습니다. 미나는 연신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끝까지 제가 너무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관문이 쾅 닫히며 저와 아들 부부의 악연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 흐른 뒤 찾아온 적막감이 거실을 메웠습니다. 변호사는 제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심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신 거니까. 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바깥 세상은 늘 그렇듯 별다른 변화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묵은 때가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한편으론 홀가분하고 또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그래도 더 이상 거짓된 가족의 탈을 쓴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쫓겨나가듯 떠난 직후라 집 안에 남은 것이라곤 몇 개의 박스와 그들이 남기고 간 잡동사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박스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미련과 슬픔도 함께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직 눈물이 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 같은 냉정함으로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제 내가 주도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구나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정확히 1년 뒤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선 강남 빌딩 2채 중 1채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지요. 아직 숨겨놓은 예금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은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자금을 투입한 곳은 노인복지센터였는데 특히 자녀에게 버려지거나 소외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언론에서 간간히 강남 빌딩 부자 할머니, 사회 환원 같은 기사가 떴지만 저는 굳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싶지 않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그저 제가 힘든 시절을 겪고 또 다른 이들이 같은 아픔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지요. 복지센터에 출근하는 날이면 쓸쓸한 얼굴을 한 어르신들을 맞이하면서 제 지난 시간이 스쳐가곤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갈 곳이 없어요.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혼자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센터의 다른 분들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정신적으로 큰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 부부가 완전히 제 삶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와 미나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사과를 반복하거나 어느 날은 다시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지요.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 외에는 전부 차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민형사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영영 내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조치에만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면 시간과 감정이 더 소모될 테니까요. 한편으로는 저는 얼마나 빚이 많으면 부모를 버리려고까지 했을까 싶어서 인적이 드문 시간에 몰래 준호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아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여사님, 그건 오히려 준호 씨나 미나 씨에게 아직도 노리면 뭔가 더 나오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여사님께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크게 배신당했는데 또다시 용서를 베풀어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단호히 먹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 시도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제 재산에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았으리라 짐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빈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복지센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준호가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며 뿌리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조금 시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린 감정을 이겨내야만 제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 내외는 사람 하나 드나들지 않는 깊은 산골의 폐가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귀를 의심했지요. 서울 한복판에서 편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부부가 왜 그런 황량한 곳으로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산속 폐가라뇨. 등골이 오싹할 만큼 낯설고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이름조차 낯선 오지 중의 오지였어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인근 군에 속한다지만 읍내까지 내려오려면 차로도 한참을 타야 하고 심지어 마지막 2km는 비포장 흙길을 걸어야 한다더군요. 전기는 낡은 태양광 판넬로만 겨우 버티고 있었고 물은 지하에서 펌프로 길어 써야 했다고 합니다. 눈이라도 오면 아예 고립되는 건 당연했고 핸드폰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일을 열심히 하던가 하지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건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잖아요. 주민 몇몇이 우연히 산길에서 그 집 쪽으로 가는 며느리를 본 적이 있었대요. 머리에 수건을 둘둘 감고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꽁꽁 가리고 등에는 큰 가방을 맨 채였다고 해요. 아는 체라도 하려 했지만 힐끗 쳐다만 보고는 말없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말을 안 섞는다고 해서 마을에서는 산속 귀신이니 뭐니 헛소문도 돌고 있었답니다. 물론 그런 말들 대부분은 괜한 억측일 테지만 그만큼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지요. 처음엔 아무도 거기서 사람이 산다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도 그럴 게 집이라는 곳이 거의 폐허에 가까웠거든요. 기와는 무너지고 벽엔 곰팡이가 가득했으며 마당은 덩굴과 잡초가 엉켜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밤이 되면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고 마당 한쪽에 나무를 패는 소리나 냄비 끓는 소리 같은 게 가끔 들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신고가 들어간 적도 몇 번 있었다지요. 경찰도 두어 번 다녀갔지만 별다른 걸 찾진 못했대요. 주민신고로 간 거였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현관 앞에 놓인 나무더미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은 흔적으로만 겨우 사람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 흔적들조차 누군가 일부러 감추려 한 듯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였다고도 하더군요. 마치 여기 아무도 안 삽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번은 동네 택배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폐가 마당 앞에 멀뚱히 서 있던 아들을 봤다고 해요. 말도 안 붙이고 그냥 무표정하게 서 있었대요. 눈빛이 너무 싸늘해서 말을 걸 엄두도 안 났다고 하더군요. 평소 말도 잘 섞고 인사도 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그 부부가 그곳으로 이사한 날짜도 누군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갑자기 증발하듯 슬그머니 모습을 감춘 뒤 그 산속에서 지내기 시작한 거죠. 이사나 택배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이웃 누구도 그들이 짐을 옮기거나 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듯이 아주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이동한 것 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던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실천한다든가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귀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사람 하나 없는 골짜기에서 허물어진 집에 들어가 산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이 좀 많았어요.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어딘가 경계심이 심하고 눈빛이 불안정했죠. 웃음도 억지로 짓는 느낌이었고 대화할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을 끊어버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나는 그저 조용한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내성적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은 며느리가 무당에게 들렀다가 산속으로 향하는 걸 봤다고도 했습니다. 그 무당은 예전부터 조금 수상한 인물로 알려졌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부적이나 복을 불러오는 의식을 해준다며 헛소문이 무성했죠. 그런 곳에 다녀온 직후 산속 폐가로 들어갔다면 단순한 귀초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폐가는 원래 30년도 더 된 집이었고 예전에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이에요. 유산 상속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흉가 취급받던 곳이기도 했죠. 마을에서도 일부러 그쪽으로는 발길을 끊었고요. 그런 집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은 뭔가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밤이 되면 그 집 주변에서 개 짖는 소리도 이상하고 고양이 우는 소리인지 사람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들린다 하더군요. 물론 그런 이야기의 절반 이상은 과장이 섞였겠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사람들의 불안과 의혹이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는 셈이죠.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하던 사람들이 문명과 단절된 흉가 같은 곳에서 은신하듯 살아간다. 분명히 전부 다 포기한 거예요. 숨기고 있는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어떤 진실인 거죠. 그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과거의 속박에서 서서히 해방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서 평가받거나 가족에게만 헌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신감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을 들여 서서히 치유해 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저를 도와준 김민수 씨와는 이메일과 전화로 꾸준히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본 교민사회에서 고령자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 때 저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든 다시는 일본에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김민수 씨와 윤미라 씨의 진심 어린 초대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짧게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전처럼 불안에 떠는 대신 김민수 씨 부부와 함께 명소를 돌고 온천 료칸에 머물며 진정한 여행을 즐겼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여행이 아닌 제 의지로 떠나고 제 의지로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도쿄의 벚꽃길을 걸으며 문득 작년에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더 이상 저를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찾아올 수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구나 하는 감탄이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복지센터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후원 활동도 병행하며 시간적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스스로도 뜻깊게 살고 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 다른 어르신들 돌보려고 하세요? 아들은 어디 가셨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을 끊은 상태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웃고 떠들면서 제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자기 자식한테 속고 나서 우울증도 심했는데 영숙 씨 보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결코 자식에게만 기대어 살 수 없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결국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구나 하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게는 아직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밤중에 문득 엄마하고 아들 준호가 어린 시절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쉽게 우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남은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가능한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미술학원에 등록해봤고 요가를 시작해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도 여행을 다니며 근사한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 많았고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봄날 복지센터 건립에 크게 기여하셨던 분들과 함께 소규모 음악회를 여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 오케스트라가 찾아와 연주를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짧은 인사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켜내고 나 자신을 믿을 때 다시 꽃을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음악회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 1년 전만 해도 저는 일본에서 버림받고 스스로를 탓하는 데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과연 제 선택이 옳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을 용서해주고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가족으로서 다시 화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상상은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저를 실종으로 만들겠다는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점이 없진 않아도 그들의 행동을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마음 편히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손자를 떠올리면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아들 부부가 손자를 제게 보여주려 하지도 않겠지요. 그래도 혹시나 훗날 손자가 성장해서 제 존재를 궁금해한다면 저는 흔쾌히 맞이해줄 생각입니다. 이미 박 변호사와 상의해 손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탁 계좌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성인이 되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혹여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할머니인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한다면 그때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70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을 그냥 웃어넘겼지만 요즘은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저를 억누르던 책임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제 삶을 즐길 기회가 이제 열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건너편 빌딩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저는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지금 살아있음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한때 가장 소중히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어도 여전히 나 자신을 지켜냈음을 스스로 되새기곤 합니다. 영수가 정말 고생했다. 이제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가자. 입속에서 되뇌는 그 한마디는 제게 온전한 자립과 자유를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과감히 살아보겠다는 결심이 제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저는 지금 일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복지센터에서 늦은 오후까지 봉사한 뒤 동료들과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보기도 하고 또 화요일마다 열리는 지역 문화원 캘리그래피 교실에 다니면서 예쁜 글씨와 명언을 배우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 이렇게 체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본 여행을 제안받던 그 시점에서 제가 좀 더 일찍 눈치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더 상처가 작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성숙해졌다고 여기는 편이 낫겠지요. 아들을 5년, 10년 뒤에 다시 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땐 제가 예전처럼 어쩔 수 없이 참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저를 지켜낼 힘을 기른 뒤에 필요한 만큼의 거리와 울타리를 치고 그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저는 집을 나서며 문득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살폈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살이 늘었고 머리칼은 더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큼은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그 사실이 어쩐지 기쁘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깨닫습니다. 비록 가족이 배신했어도 내 삶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더 명확해졌을 뿐이다. 이제 저는 당당히 선언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라고요.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길이 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복지센터를 나오는 길, 바람이 살랑이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70대가 되어 맞이하는 눈부신 사이다 같은 결말은 어쩌면 과거를 청산하고 나 자신을 되찾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야 마음껏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아직 제 앞에 놓인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더는 누구의 종속물이나 누군가의 재산 창고가 아닌 김영숙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누려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일 것입니다. 결국 조금 늦게 찾아온 평온이 가장 소중하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웃고 떠들고 집에 돌아와서는 맛있는 식사와 함께 소소한 취미에 몰두할 계획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누군가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을 되찾았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